조금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도 박사님, 네. 폭락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더 안 빠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미세 조정은 뭐 여진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내일 큰 폭의 주가는 하락은 어제 오늘 큰 폭의 하락은 저는 조금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예, 못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쫄은 것 같아. 들어갑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류돈 류순열입니다. 주식시장이 말이 아닙니다. 이틀 연속 대폭락입니다. 한숨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폭락의 원인이 주범이 무엇이고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함께 진행해 주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 들립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 연이틀 대폭락을 하는 겁니까? 뭐 특히 뭐 10% 이상 코스피가 하락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보통은 시스템 리스크, 뭔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제 뒤흔들릴 때, 가령 뭐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였죠. 대충 뭐 자산 가격이 거품이 아주 극대화됐을 때 그게 이제 붕괴되면서 금융시장 전체를 초토화시킬 때 보통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 이번이 5번째라고 하는데요. 9.11 2011년인가요? 9.11 테러 때 포함해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한 것은 사실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3가지 요소를 뭐 잘 아실 겁니다. 첫째는 그로스,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성장을 하지만 비싸냐 안 싸냐, 밸류에이션. 세 번째는 리퀴더티, 유동성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로스와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PR이 5배가 깨졌으니까요.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로스도 지금 뭐 반도체 성장이 조금 둔화될 것 같다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은 있지만 성장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이 우리가 보던 것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겠죠.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이번에는 이제 리퀴더티의 문제인데, 가령 뭐 좁은 영화관에서 좁진 않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반도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약간 뭐 매캐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든지, 그래서 좁은 비상구로 다 한꺼번에 뛰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성장세도 유지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놀라서 유동성이 좀 빠졌다. 네, 과밀화된 수급이 결국에는 약간의 트리거, 그것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일파만파 조금 그 균열을 굉장히 크게 가져온 이제 상당한 사건이다. 저평가 구간에 이미 들어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 대표님, 트리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시에 뭐 계속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벌써 이제 반대 매매 체크 들어가서 담보율 다 점검하고 있고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이 되게 팔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개인들이 사가지고 지금 이제 받쳐야 되는 이런 건데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신용 물량들이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놨는데 좋은 회사라고 해서 저평가라고 해서 사놨는데 그게 지금 팔리게 생긴 거예요.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현금으로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트리거, 우리 박사님이 그 용어를 쓰셔가지고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레버리지 ETF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파생된 거 아니겠느냐.
레버리지 ETF로 사람들이 포모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사실은 막 경쟁을 하고 기업한테 돈이 흘러가게 해가지고 좋은 선순환을 마련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괴물 같은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서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안 좋은 작용으로 계속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냐. 도미노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웩더덕이라고 해서 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지수를 지금 9,000대에서 6,000도 깨고 내려가는 뭐 이런 사태까지 지금 네. 생기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인데 저하고는 뭐 이게 또 다르실 수 아니,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레버리지 ETF가 뭐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다. 가령 뭐 3월달에 이란과 전쟁 미국이 할 때 코스피가 한 뭐 25% 그 정도 빠졌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뭐 그 감당했습니다 시장이. 근데 이번에 이제 고점 대비 6월 19일 9,385포인트 코스피 고점 대비 이제 4,100포인트 43%가 오늘로 빠졌는데 레버리지 ETF가 거의 한 저는 뭐 정확하게 계량할 수는 없겠지만 예. 한 절반은 레버리지 ETF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총론 격의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면 그러면 지금이 투자 기회냐 이렇게 폭락할 때가 아니면 위기의 시작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수개월 후에 오늘을 되돌아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기회다 이런 말씀이요? 저는 그걸 이제 숫자로 조금 이제 백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띄워놨거든요. 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행 PER 그러면서 이제 10배 간다 이렇게 막 떠들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뭐 동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지난 17년 거 제가 쭉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지금 현재거든요. 과거의 위기 국면보다도 사실은 더 내려가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PER만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이익이 완전히 작년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상전 벽해. 그래서 이게 과연 유지될까?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PER이 어느 정도로 가 있는 거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걸까? 네. 그걸 거꾸로 역선하면 야 이거 이익이 그럼 반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익이 60%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나중에 PBR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제는 많이 내려와 있다. 과도하게 내려와 있다. 과도하게 내려와 예, 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사님 이제 유동성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인들이 좀 너무 급하게 막 갖다가 패대기 쳤는데 거기에서 수급이 꼬였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선의로 산 신용 물량. 신용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한테 신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돈이 모자라다 보면 욕심이 좀 있다 보면.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될 주식이 갑자기 털려버린다. 강제로 팔려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실적과 성장세가 그렇게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유동성은 또 돌아오겠죠. 결국엔. 네, 지금 뭐 우리가 방금 나눈 이러한 그 단기 유동성이 금이 가는 그러면서 이제 뭐 수급도 큰 측면에서는 유동성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금 뭐 이런 지금 뭐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재앙에 가까운 그러한 그 수급의 그 지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펀더멘탈 앞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제 그로스에 대한 문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문제, 이 캐펙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테스트를 넘어간다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비관이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그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이제 보강을 한다면 지금 제가 화면을 선행 PBR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띄워놨어요. 지난 2년간의 이런 걸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지금 제가 밑에 자막을 1표준 편차 안쪽으로 지금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좀 써놨거든요. 지금 빨간 게 쭉 내려온 게 거의
1.2 수준까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1.2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란 쪽으로 갔을 때 3 표준 편차까지 가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평균에 거의 가까워질 정도로 예.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PBR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그러면 우리가 26년에는 진짜 특이하게 돈을 많이 버는 해라고 치고 27년, 8년 지나서 29년, 30년 정상화가 되고 평년 정도가 됐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일 거냐라고 봤을 때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뭐 1 표준 편차 이거보다는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ROE가 훨씬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요. 한 15% 이상은 나올 건데 지금 우리가 1.2에 와 있다. 이건 너무 낮은 거고 우리 금년만 봐도 지금 ROE가 예상이 한 24%, 5%이 정도 나오는 맞습니다. 시장이니까 지금 1.2까지 내려와? 아, 이거 좀 과도한 거 아니겠느냐. 아, 9천에서도 뭐 망간다고 했던 시장인데 지금 6천을 깨고 내려가는데 저는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심리는 물론 이제 조금 위축돼 있는데 좀 더 현금이 있다면 여기서 뭐 과감하게 조금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쿨하게 얘기했나요? 저도 뭐 지금 모든 것을 조금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반도체와 AI 사이클에 대한 조금 보수적인 신중한 그런 거를 대입하더라도 저는 지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반도체 중심과 AI 산업 그러니까 우리 삼전 닉스죠 결국은 한국 증시에 거의 뭐 60% 가까이 차지하던 삼전 닉스가 폭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저렇게 과도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창신 메모리 그 상장과 또 중국에서 직접 그 노광 장비 아까 말씀하신 뭐였죠? DUV DUV죠. 자체 개발한다는 그 뉴스가 정말 그렇게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그렇게 큰 건가요? 뭐 애널리스트들보다 조금 심각하게 보는 분도 있더만요. 근데 뭐 저는 그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금 과장된 거 아닐까 혹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악재가 훨씬 더 조금 크게 조금 거기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크게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빅텍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강 대표님이 잘 아시지만 작년 대비 올해는 금액 기준으로 뭐 한 114%,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데이터 센터의 이제 투자 금액이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은 이제 50%, 그리고 2027년 대비 28년은 40% 해가지고 2030년에는 이제 5조 2천억, 5조 3천억 달러 이렇게 이제 누적 규모로 간다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상황이 안 좋고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뭐 치플레이션으로 또 투자도 좀 줄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세상 일이라는 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50%가 아니라 뭐 한 4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년 성장률이 40%가 아니라 3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뭐 10% 혹은 0% 이렇게 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미 그러한 부정적인 조금 걱정들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 있다. 이미 녹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조금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중국 지금 공포가 우리를 갖다 엄습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6MT 얘기도 있고 DUV 얘기도 있고 지난번에 뭐 우리 뭐죠? 키미 K3 키미 K3 그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저런 거가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에 다 들어온 이런 느낌인데 특히 최근에 뭐 그 DUV 가지고는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네. 뭐 이런 생각으로 ASML 주가까지도
뭐 5, 6%씩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다 보니까 DUB 뭐 기술 자체가 뭐 거기까지 쫓아온 거 참 대견한데 그게 지금 그러면 ASML이 만드는 현존하는 DUB랑 그런 같은 급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참 전 수준의 그 DUB 장비를 만든 것 같고 두 번째는 DUB 말고 노광 장비로 EUB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EUB. 훨씬 네. 더 비싸죠. 한가닥 위에. 예. 그리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한번 발주를 내놓으면 한 1년 반은 기다려야지. 그게 뭐 엄청난 장비라면서요. 예. 건물 그 층고도 가까운, 훨씬 높이 빌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런데 그거를 거의 갖다 쓰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예를 들어 5군데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비메모리 하는 파운드리 업체, TSMC나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하지 않습니까? 인텔도 파운드리 하거든요. 그다음에 메모리 HBM3E 하는 뭐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 정도 5개 회사가 다 거의 그냥 쓸어가는 선발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EUV 장비를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해자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거 지금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있고 또 EUV 장비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 있을 텐데 뭘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지금 내가 막 두드러 패나. 오히려 EUV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HBM3E나 HBM4나 더 앞으로 진도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제가 국뽕이 아닙니다. 근데 국뽕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최근에 김영범 정책실장께서 욕은 뭐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계셔가지고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 또 하나 일리 있는 얘기는 뭐 호남권에 이제 캐파를 갖다가 많이 늘린다고 지난번에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양반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약간 동감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EUV를 우리가 막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게 호남권에다가 캐파만이 짓는 거잖아요. 네. 지면은 오히려 ASML이 뭐 그거 만들어서 우리 주기도 바쁠 텐데 중국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게 우리 경쟁력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좀 제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기 창신 메모리 상장과 이제 자체 노광 장비, 이 노광 장비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노광이 무슨 뜻인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반도체 주가 얼마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근데 이제 그게 반도체 생산하는데 핵심 장비인 거죠. 네, 회로를 새기는 장비.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없이는 HBM3나 HBM4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6MT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DUV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창신 메모리가 D램 AI용 반도체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 삼전닉스의 어떤 독과점적 지위 이런 것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창신 이제 메모리 지금 창신 메모리가 IPO 해가지고 돈도 당겼지. 최근에 뭐 DDR4, 5 가격 올라가니까 거기서 돈 좀 들어오지. 막 그 돈으로 막 건물 캐파 짓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야 여기 시장 점유율 이제 짓고 나면 나중에 8%까지 올라오겠네. 엊그제만 해도 이게 4%였고 그 전에는 뭐 보이지도 않던 게 그거에 이제 공포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DDR4, DDR5 그 위로는 오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예. 아무래도 따라오는데 이제 좀 시차. 그러니까 물량 공세로 옛날같이 이제 뭐 인해전술로 그리고 거기는 또 수율도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밀어준 그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 자체가 그 정부에서 밀어주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율 안 나와도 야 공장 하나로 수율 안 나와? 그럼 두 개 더 줘. 그러면 개수를 맞출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수율이 안 나오면 그게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그게 상업성이 있습니까? 경제성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 밀어주니까 야 보조금 더 줄게. 공장 그게 하나 더 더 무서운 줘.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예.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부가 국영기업처럼 밀어주면 밀어주죠. 이제 그리고 개수를 무대에서 맞추죠. 경쟁할 개수.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강 대표님 말씀은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중국 자체도 이제 전략 자산을 밖으로 수출하는 것도 조금 오히려 예. 조금 뭐
좀 그거를 꺼리는 것도 있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애플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중국 거 써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는데 최근에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조금 뭐 음모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반도체 메이커들을 조금 이게 너무 이제 기고만장하다고 네, 그럴까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뭐 우리는 안 줘 뭐 이러니까 수요자인 애플 입장이 조금 중국을 거론한 거지 반도체를 약간 조금 흠집 내기 위해서 하지만 뭐 미국 의회가 과연 그거를 허용할지 이런 부분도 네. 조금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우관님. 네, 시간이 걸릴 근데 거예요. 재밌는 거는 애플 주가만 오른다는 거. 어, 애플 주가만 올라요. 자, 이거 반도체 말고 이제 AI 산업, AI 인프라에 뭐 전력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AI 인프라는 아직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작. 네, 그렇죠. 이게 뭐 긴 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은 예. 모르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에 뭐 인쇄술이라든지 뭐 철도, 자동차, 전기, 뭐 시설을 쭉 뭐 최근에 IT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AI 사이클도 뭐 50년, 100년 만에 있는 그런 큰 역사적인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에 얼마나 이제 그 굴곡이 있겠습니까? 그런 굴곡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단계로 성장한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국면을 그냥 러프하게 나누면 1단계에서 조금 이제 조금 그 뭔가를 그 다음 단계로 향하기 위해서 조금 점검할 거 점검하고 잠시 숨고르기. 조금 구조 조정도 예.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그 과잉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구조가 변하는 왁자지껄한 예.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과정에서의 겪는 조금 그 피로도. 필요도 그런 피로도의 휴식과 표출, 재충전의 시간인가요? 그런 표출 아닌가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젠슨왕이 뭐 그 AI 뭐 K계 5단계에서를 뭐 잘 많이 들어줬을 겁니다. 제일 밑에 이제 전력이 있고 칩이 있고 AI 팩토리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번더기 앞에서 그 모델 지금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고 제일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돈을 계속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애들한테 돈을 주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애들은 칩 메이커들한테 반도체 회사들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위로 그냥 내려오면서 주가가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에는 돈을 쓰는 놈과 돈을 버는 반도체 회사들, 혹은 GPU, 저기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이 주가가 하이퍼스케일러와 TSMC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대 강도가 작년 말부터 너무 솟구쳤어요. 네. 그 솟구치는 그 상대 강도, 돈을 쓰는 놈과 돈을 받는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상대 강도가 한 번 흔들린 게 지난 3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때 한 번 약간 흔들렸고요. 즉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코스피가 한 20%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이 이제 제대로 조정을 보인 겁니다. 예. 만약에 AI 사이클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내재된 레버리지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안이 증폭됐다면 이 펀더멘탈한 사이클에 대한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과정 저는 그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포지션이 청산됐으니까 미국이든 여기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해소되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조금 약간 지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사람들이 의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AI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해소되면서 극복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차츰 정상적인 시장으로 향해 가지 않을까, 레벨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말고도 원래 AI가 데이터와 전력을 먹고 사는 거라고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력주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보면 그것도 전력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나 있던데요. 네. 요새 뭐 반토막 안 난 게 안 난 게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럼 전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숨고르기 그리고 이제 AI 투자,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전력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세요. 네, 지금 가장 큰 뭐 AI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병목은 병의 목이죠. 그게 뭐 전력이라고 전력, 예.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반도체가 이제 뭐 그다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의 병목 현상은 큰 것 같습니다. 전력은 또 수출을 뭐 수출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출이 뭐안 되잖아요. 반도체는 국경을 막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가장 큰 심각한 병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3월인가 왜 그 베라 루빈 그거 나왔을 때 반도체 주가 한번 충격받고 급락했잖아요. 그때 우리 왜 뉴턴에서 했던 얘기 재본수의 역설. 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지고 값이 자원의 값 사용 가격이 싸지고 효율이 좋아지고 이러면 오히려 소비량이 더 는다 이거잖아요. 재본수의 역설이.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재본수의 역설을 다시 소환할 대목은 없는 건가요? 뭐 강 대표님이 말씀을 잘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키미 K3 예. 이번에도 우리 쇼크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만든 거 대비 뭐 비용이 60에서 80%더 낮게 좀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개발사들은 많이 쓴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조금 중국에서 만든 거라 좀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딥시크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싸게 뭐 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런 뭐 시큐리티 이슈 뭐 이런 게 막 나오길래 작년 1월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 탈퇴했거든요, 오히려. 네, 이번에 키미 K3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제 미국계에서 만든 AI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시큐리티 이슈는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많이 쓸 거다, 결국은. 근데 많이 쓴다고 하면은 어쨌든 메모리는 뭐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젠스랑도 오픈 소스를 뭐 좀 자기는 환영한다, 뭐 즐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변이 넓어지면 자기는 돈 버니까. 오히려 더 네.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밋 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하고 뭐 이제 그 협약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저변이 점점 그렇게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꼭 가는데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이잖아요. 먼저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ASIC이라는 주문형 무슨 형태가 됐든 먼저 발주하는 측과 설계도를 미리 맞추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풀빵 찍듯이 계속 그냥 찍어내는 그런 거였는데 사든지 말든지. 근데 주문형이라는 거는 만들기 전부터 설계부터 참여를 해서 주문까지.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저러니까 아주 저도 당황스럽고 막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주가 저렇게 빠지는 거를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때 빼놓고 당하신 적이 별로 없죠. 이런 겪으신 적이. 처음입니다. 네. 예, 이렇게 단기간에 속도와 강도가. 그러니까 이게 과밀화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생기는 이 재앙 같은 수급 균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40년 주식시장을 보면서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 우리나라처럼은 아니지만 또 반도체 시가총액이 S&P에서 뭐 한 16% 뭐 20%가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사실 투톱 반도체 투톱과 뭐 관련 계열사 지주사 그다음에 소부장까지 합치면은 70%인데 말씀 나눴듯이 거기에 레버리지 ETF를 하니까 100%가 넘는 파괴력을 그 힘을 그렇죠. 가졌던 거죠. 그렇죠. 5월 말부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것의 상당 부분은 너무 이 수급에 따른 이러한 그 재앙적인 하락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예. 과거에 뭐 풋옵션이 콜옵션이 있었던 그렇게 횡행하던 시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2배짜리, 3배짜리 뭐 미국도
4배짜리가 있었던 시절도 없었고요. 그런 게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지금 도박판이 됐다 주식시장이. 예. 그런 게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비본질적 금융적인 요소, 수급적인 요소, 네. 그러한 미세한 변동에 따른 일파만파 근본을 흔드는 꼬리가 네. 몸통을 흔드는 그런 네. 수급적인 요인. 본질과 관계없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이 네.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이제 이미 폭락은 다 지나갔으니 좀 얼추 지나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도 박사님, 네, 폭락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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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안 빠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미세 조정은 뭐 있겠지만. 여진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큰 내일 폭의 주가는 하락은 어제 오늘로, 큰 네. 폭의 하락은 저는 조금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동의를 하는데 박사님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증안기금이라는 아, 그거를 많이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강도로 이 정도로 급하게 빠지는데 왜 증안기금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어떨까요? 네,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효과가 네. 있든 안 있든 투자 심리의 안정에는 도움이 충분히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근데 안 나오는 일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항상 네. 제가 아시다시피. 네. 하지만 저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해서 네. 어제 오늘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뭐 지금 방송 시작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아니 레버리지 ETF 해가지고 사실은 시장을 갖다 이렇게 교란 요인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촉발된 것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심리를 좀 달래주고 뭐 투자자를 좀 달래주고 해야지 안 그러면 국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지금 다 떠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증안기금 허드슨이 하니까 나오네. 전뭐저 2000년 제가 재정경제부 출입하고 할 때가 그때 증시 불안하고 하면 증안기금을 항상 네. 전가의 보도죠. 근데 증안기금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총알을 막 시장한테 쏜 거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어요. 구두 이제. 개입으로 그냥 구두 개입성으로 급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의 반을 갖다가 주주 환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사주 그러면 오늘 뭐 그 저기 컨퍼런스 콜도 한 하이닉스인데 그런 얘기 안 한 거 같고 지나간 거 같은데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돈 좀 쓰겠습니다. 지금 뭐 비싼가요? 돈 쓸 타이밍 아닐까요? 뭐 회사의 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차피 주식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보너스. 그럼 싸게 사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내부 수익률이 좋으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주가 수준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기회라는 말씀이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고민 지금 오늘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도 자꾸 묻고 하던데 주변에 한숨 소리가 참 큽니다. 어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개월 후에 지금이 바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경계해야 할 거, 뭐 좀 하지 말아야 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펀더멘탈 요인과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투자 계획,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지만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그다음에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5%가 가든 그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정 계약 해놨다며요. 고정 계약을 해놨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원가를 어느 정도 고정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올해 뭐 구글이 $850억, 그다음에 많은 회사채 발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올해와 내년까지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총알은 그 현금은 캐시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또 문제는 뭐 그게 그 돈 번 거 그 이상으로 쓰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구글 주가가 알파벳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이렇지만 어쨌든 그 프리캐시 영업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계속. 네. 금리 뭐 50bp, 100bp 오른다고 우리 지금 안 해.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라클이 부도가 나도 오라클은 날아가고 누가 그걸 사겠죠. 막말로. 엔비디아 가지고 막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보증해주고 뭐. 그렇죠. 오늘 뉴스가 예. 그렇죠. 어젠가. 그런 식으로 이 생태계가 바로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로 망가질 것이라는 공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아주 아주 궁극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목표 주가하고 차이가 100%가 넘어가 있어요. 이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수치인데요. 오늘 이제 조금 더 빠지게 이제 종가 끝났으니까 좀 더 이제 벌어졌을 건데.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예. 목표 시장이 틀린 걸까요? 애널리스트가 틀린 걸까요? 박사님은 저거 어느 정도까지 봐주면 될 거라고 보세요? 반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반도체 사업 집중도, 전업도가 그 반도체 사이클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전망 수치가 높아. 네. 삼전 대비 닉스의 목표 주가가 좀 높았던 거 아닌가요? 예. 옛날에 리서치 이제 헤드도 하시고 그랬을 때 애널리스트들에게 목표 주가 높이 써오면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야 이거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이런- 맨날 깎았죠. 맨날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깎는 이유가 그 제가 무식하지만 깎다 보면 항변을 해요. 네. 항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신감도 없으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던 거니까 네. 다시 재검토를 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네. 항변을 하면서 자기 논리가 애널리스트들도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항변을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논리가 약하고 조금 백업에 대한 백업 데이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그 반대 의견을 항상 냈죠. 거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리서치 센터장 하시기 전에 삼성투신에서 펀드 매니저 그쪽 업계에 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애널리스트가 저런 리포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깎아서 이제 목표 주가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거마저 또 깎아서 볼까요?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마다 실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부정적인 또 약간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이렇게 한 두세 사람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들으면서 나름 그거를 소화해서 그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논리를 확정하고 자기 의견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투자를 액션으로 끌고 가는 펀드 매니저가 좀 진정한 펀드 매니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목표 주가 대비로 하면 반토막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주가가 100% 넘게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현재 현재 주가 주가가. 대비로 하면 절반 밑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삼전 닉스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믿어도 돼? 이제 그러면서 또 올라가겠지 기대하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넓혀야 되나?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뭐 금융이든 뭐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좀 분산 투자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다른 산업 쪽에 투자하는 거. 이번에 시장의 재앙이 결국에는 쏠림으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또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분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좀 각인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저는 이번에 같이 폭락으로 도매금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 좋은 주식도 팔고 코스피의 성장성도 높지만
PER도 낮은 그러한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그런 주식도 팔아서 예. 반도체로 달려간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전쟁이 한번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약간 평화가 오면 이게 너무 이제 줍줍하게 좋은 주식들이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포지셔닝이 정리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큰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겹고 또 저항선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돌파하면 이제 원래 주가대로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주식들도 여러 업종에서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얼핏 보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금융지주사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도 성장성은 좋지만 실적은 실적은 괜찮지만 뭐 밸류에이션도 좀 착한 저평가돼 종목들이 있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조금 분산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박사님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면에 하나 띄워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 어디쯤 있을까요? 이게 공포스러운 수준을 넘어갔나요? 대공황은 지금 지나갔나요? 어느 정도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뭐 대공황에서 공포 포기 네, 뭐 거의 그 멘붕이죠. 멘붕. 네, 포기 상태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네, 바닥권이라고 네, 보시는 네. 거네요. 네. 여기서 지수가 한 10% 정도 올라가면 4,1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가령 뭐 한 바닥에서 한 7,000선이라든지 7,200, 그 정도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그 정도를 목표를 향해서 지수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걸리는 조금 저항선이 좀 뭐 주식 경험상 바닥에서 한 5%에서 10% 올랐을 때 지수가 그랬을 때 이제 저항선에 부딪히는데 그 저항선에 부딪히는 시점이 안도와 기대 네. 저기 강 대표님이 써놓으신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그러니까 6,500, 6,000에서 6,000에서 6,500. 6,500선. 예. 예. 그 정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사람들은 시장에 다시 또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돈들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팽배한 공포에 매도할 타이밍은 지금 아니다. 공포를 오히려 활용해서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면 될까요? 두 분 말씀은? 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자, 우리 대폭락장 연이틀 계속됐는데 오늘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강관우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폭락의 원인을 찾고 또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얼른 시장이 평온을 되찾고 투자자들이 다시 희망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